3억 원을 가진 사람과 200만 원을 가진 사람, 누가 더 부자일까요? 통장 잔액만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3억 원을 동생에게 주고 자신은 200만 원을 들고 반지하로 내려갔죠. 그리고 10년 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진 전부를 누군가에게 주고 그 대신 나는 텅 빈 채로 살아가는 것.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에 관한 겁니다. 서울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 한도연 씨는 오늘도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나이 70.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게 팬 주름이 아침 햇살에 그대로 드러났죠. 반지하방 천장은 낮았습니다. 키 큰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였어요. 벽지는 습기에 젖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연 씨의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김치 몇 조각, 밥 한 공기. 반찬이라곤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투덜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밥이 있으니 다행이지. 식탁 옆에는 낡은 서랍장 하나. 그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두 형제가 어깨동무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연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봉투 모서리는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10년 전 동생 한명수가 보낸 편지.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형 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도연 씨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 쓸어내렸죠. 이 편지를 받은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때 동생은 빚에 쪼들려 어쩔 줄 몰라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모든 걸 내어준 직후였습니다. 그래도 저 녀석이 다시 일어섰으니 다행이지. 도연 씨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찢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편지 속에는 자신이 내린 선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이었죠. 도연 씨는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한때는 저렇게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그는 빈 컵을 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이젠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연금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몇 년 전부터 관절이 안 좋았죠.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료비가 부담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도연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오르니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세상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차들은 쉴 새 없이 달렸죠. 하지만 도연 씨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초라해졌지만 그 선택만큼은 옳았다고 믿었죠. 도연 씨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 교통카드를 만졌어요.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올라탔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명수야, 넌 잘 살고 있겠지? 그 물음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괜찮았습니다. 형은 원래 그런 겁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믿어주는 것. 그게 형의 역할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로 한 그 순간부터요. 10년 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때 도연 씨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죠. 가게 이름은 한도연 철물. 간판은 낡았지만 단골은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못 하나 살 때도 들렀어요. 그럴 때마다 도연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장사는 크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월세 내고 밥 먹고 저축도 조금씩 했습니다. 도연 씨에겐 목표가 있었어요. 노후자금 5억 원 모으기. 이미 3억은 모았죠. 70까지만 일하면 되겠어. 그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 삶이었죠. 도연 씨의 유일한 가족은 동생뿐이었습니다. 한명수, 도연보다 5살 아래. 지방 소도시에서 땅 장사를 했어요. 명수는 어릴 때부터 야무진 편이었습니다. 형과는 정반대 성격이었죠. 도연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면 명수는 대담하고 추진력이 있었어요. 명수는 전화할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땅을 샀다느니 투자처를 찾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 도연 씨는 그럴 때마다 걱정했어요. 형제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정도. 그래도 통화는 한 달에 2~3번씩 했죠.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었어요. 철물점 에어컨이 고장나서 도연 씨는 선풍기 바람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동생 명수라는 이름이 떴어요. 도연 씨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명수야. 잘 지내냐?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린 건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울먹이는 소리. 도연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생이 우는 걸 본 게 몇십 년 만인지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죠. 명수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명수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 투자금 2억 원이 날아갔다는 것. 도연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억 원이라니. 그건 명수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명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개발 예정지라며 땅을 소개받았대요. 서류도 완벽했고 계약서도 있었죠. 심지어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답니다. 명수는 그 땅에 전 재산을 걸었어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죠. 그런데 며칠 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은 개발 예정지가 아니었어요. 서류는 전부 위조였고 땅 주인이라던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명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꾼은 이미 잠적한 뒤였어요. 남은 건 2억 원의 빚, 그리고 당장 갚으라는 채권자들의 협박. 형 나 어떻게 안 해도 떠났어. 도연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2억 원. 자신이 10년 넘게 모은 돈이 3억.
그걸로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명수야,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형,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형이 뭐 좀 알아볼게. 너 함부로 생각하지 마. 도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선풍기 소리만 윙윙거렸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도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어릴 적 두 형제가 찍은 사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사진이었죠. 아버지, 제가 형이잖습니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3억 2천만 원.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죠. 그날 밤 도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동생을 살릴 방법,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새벽녘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은행에 가기로,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하기로. 그 말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형이니까요. 그게 형의 역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통장을 보더니 물었어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명수는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젠 앞만 보고 살 수 있었죠. 작은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했어요. 막노동도 하고 배달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 사준 그 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발 소식이었죠.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당한 그 땅이 진짜 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처음엔 2억이던 땅이 5억이 됐고 7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명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사준 그 땅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에게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같은 멘트만 나왔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형은 연락이 끊긴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았어요. 명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그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형이 살던 곳을 찾아가야 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형의 철물점 주소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어요. 새 주인에게 물었지만 형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막막했습니다. 형의 연락처도 안 되고 가게도 사라졌어요. 그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한참을 설명한 끝에 겨우 형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명수는 그 주소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반지하? 형이 반지하에 산다고? 그는 급하게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문패에 한도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너무 늙어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왔냐 명수야. 도연 씨는 힘없이 웃었어요. 목소리도 가늘고 약했습니다. 명수는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의 몸은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형, 왜 이렇게 됐어? 왜 연락을 안 했어? 미안하다. 전화비가 부담돼서 도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명수는 형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축축했어요. 가구라곤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 하나, 물병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괜찮아. 형은 먹을 만큼만 먹어. 명수는 소리쳤습니다. 형의 손을 붙잡았어요.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은 여기저기 막일을 하다가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 쉬는 중이라고 했어요. 병원은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했죠.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형, 나 땅 팔았어. 7억에 팔았어. 도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명수는 개발 소식을 전했죠. 도연 씨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다시 일어섰구나. 형, 이 돈 형 거야. 형이 산 땅이잖아. 아니야. 그건 내 땅이야. 형은 됐어. 명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형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수야, 그 돈은 내가 써야 해. 내 딸 결혼 자금으로 쓰고 내 노후 준비해. 형은 어떡하고? 형은 이미 충분히 살았어. 도연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내가 잘 사는 거 보는 게 형한테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야.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은 여전히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 처지는 아랑곳 없이. 형 왜 이렇게까지 해 나 같은 놈한테 왜? 너는 내 동생이니까. 도연 씨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3년 전에도 지금도 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명수는 그날 밤 형과 함께 잤습니다. 좁은 침대에 둘이 누웠어요. 형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죠. 명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형이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기가 형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전액 인출하시는 거예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3억 2천만 원. 15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통장이 텅 비었어요. 도연 씨는 그 돈을 들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죠. 명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을 때 명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며칠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했죠. 옷은 구겨져 있었고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형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도연 씨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형이 왔잖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 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명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빚부터 갚아. 명수는 통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손이 떨렸죠. 명수는 소리쳤습니다. 통장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다시 명수에게 밀어줬죠. 명수는 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연 씨는 명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명수야, 한 가지만 더 들어줘. 뭔데, 형? 그 사기당한 땅 말이야. 내가 사줄게. 명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연 씨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봤대요. 그 땅을 자기 돈으로 사서 등기는 명수 이름으로 넣겠다고 했죠. 명수는 소리쳤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형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명수야, 들어봐. 도연 씨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그 땅 때문에 무너진 거 형이 알아. 그 땅만 보면 악몽이 떠오르겠지. 근데 그 땅이 내 거라면 어때? 언젠가 그게 진짜 가치가 생기면 그게 내 재기의 발판이 될 수도 있잖아.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의 말이 조금씩 이해됐어요. 형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에게 희망을 돌려주려는 거였죠. 형 나 같은 놈한테 왜 이래? 내가 내 동생이니까. 도연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며칠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명수의 빚은 다 갚아졌어요. 채권자들도 물러갔죠. 그리고 그 땅은 명수 명의가 됐습니다. 도연 씨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철물점 문을 닫았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거든요. 살던 집도 정리했죠. 부동산에 가서 물었습니다. 2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있나요? 반지하 월세방이면 가능합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짐을 챙겨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어두웠어요. 천장은 낮았고 벽은 축축했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리고 동생과 찍은 사진 한 장. 도연 씨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날 밤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저녁이었죠. 창밖으로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상의 소리들. 자신은 이제 지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살았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낮은 천장, 군데군데 곰팡이 핀 자국. 익숙해져야 할 풍경이었죠. 명수야, 너는 잘 살아야 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는 2달도 못 버팁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60살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도연 씨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나는 형이니까. 그 말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동생만큼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형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동생의 미래를 산 것이었죠. 세월은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명수는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으니 이젠 앞만 보고 살 수 있었죠. 작은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했어요. 막노동도 하고 배달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 사준 그 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발 소식이었죠.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당한 그 땅이 진짜 개발 지역이 된 거예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어요. 처음엔 2억이던 땅이 5억이 됐고 7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명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사준 그 땅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에게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같은 멘트만 나왔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형은 연락이 끊긴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았어요. 명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그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형이 살던 곳을 찾아가야 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형의 철물점 주소를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어요. 새 주인에게 물었지만 형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수는 막막했습니다. 형의 연락처도 안 되고 가게도 사라졌어요. 그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한참을 설명한 끝에 겨우 형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명수는 그 주소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반지하? 형이 반지하에 산다고? 그는 급하게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갔어요. 문패에 한도연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너무 늙어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왔냐 명수야. 도연 씨는 힘없이 웃었어요. 목소리도 가늘고 약했습니다. 명수는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형의 몸은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죠. 형, 왜 이렇게 됐어? 왜 연락을 안 했어? 미안하다. 전화비가 부담돼서. 도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명수는 형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축축했어요. 가구라곤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뿐.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 하나, 물병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형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괜찮아. 형은 먹을 만큼만 먹어. 명수는 소리쳤습니다. 형의 손을 붙잡았어요.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은 여기저기 막일을 하다가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 쉬는 중이라고 했어요. 병원은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했죠.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형, 나 땅 팔았어. 7억에 팔았어. 도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명수는 개발 소식을 전했죠. 도연 씨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다시 일어섰구나. 형, 이 돈 형 거야. 형이 산 땅이잖아. 아니야. 그건 내 땅이야. 형은 됐어. 명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형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수야, 그 돈은 내가 써야 해. 내 딸 결혼 자금으로 쓰고 내 노후 준비해. 형은 어떡하고? 형은 이미 충분히 살았어. 도연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내가 잘 사는 거 보는 게 형한테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야.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은 여전히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 처지는 아랑곳 없이. 형 왜 이렇게까지 해 나 같은 놈한테 왜? 너는 내 동생이니까. 도연 씨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3년 전에도 지금도.
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명수는 그날 밤 형과 함께 잤습니다. 좁은 침대에 둘이 누웠어요. 형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죠. 명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형이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기가 형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형은 아직 자고 있었죠. 명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마트로 갔어요. 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카트를 밀며 통로를 돌았습니다. 고기, 야채, 과일, 반찬. 형이 좋아하던 것들을 담았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액은 30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형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죠. 문을 열었을 때 형은 깨어 있었어요. 명수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웠습니다. 텅 비어 있던 냉장고가 금방 가득 찼어요. 명수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찜, 된장찌개, 김치, 구운 생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도연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제 이런 밥을 먹어봤나 싶었죠. 한 숟가락 뜨자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한 밥, 따뜻한 국.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맛이었어요. 명수는 형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형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눈에 선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명수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이제 나랑 같이 살아요. 도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형, 내 빚 내가 져야죠. 왜 형이 다 떠안았어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도연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 젊잖아. 형은 이미 다 살았어. 60 넘으면 됐어. 명수는 울먹였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도연 씨는 명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 봤어요. 명수야, 형이 말하지 않은 건 내가 미안해할까봐 그랬어. 형은 후회 안 해. 내가 다시 일어선 거 보니까 그걸로 충분해.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도연 씨는 명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형은 이미 늙었고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 거라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죠. 명수야, 형 말 들어봐. 형이 원하는 건 내가 잘 사는 거야. 내 딸 결혼시키고 내 노후 준비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형은요? 형 노후는요? 형 노후는 이미 내한테 썼어. 도연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은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샀어. 그게 형한테는 최고의 투자였어. 손해본 거 아니야.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형, 나는 형만큼 못 살아요. 나는 형처럼 누군가한테 그렇게 다 줄 수가 없어요. 도연 씨는 명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넌 그냥 내 자식들한테 잘해줘. 그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야. 명수는 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땅 판 돈은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게 형이 바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명수야, 하나만 약속해줘. 도연 씨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다시는 누굴 속이지 마라. 떳떳하게 살아라. 그게 형한테 하는 보답이야.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네, 형 약속할게요. 다시는 남 속이는 일 안 할게요. 그래, 그걸로 됐어. 도연 씨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누웠어요. 갑자기 기운이 빠진 것 같았죠. 명수는 형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형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죠. 명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의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닐까?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형, 내일 병원 가요. 같이 가요. 알았어, 내일 가자. 도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건지 기절한 건지. 명수는 형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한테 받은 거 다 갚겠다고. 하지만 명수는 몰랐습니다. 형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명수가 깨어났을 때 형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명수는 형을 흔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겨우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흐렸죠. 명수야, 미안해. 몸이 말을 안 듣네. 명수는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요원들이 형을 들것에 실었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명수는 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의 손은 차가웠어요. 형, 괜찮을 거예요. 금방 나아요. 도연 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을 거야.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명수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다고,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폐에도 문제가 있다고,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명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죠? 의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라 약도 잘 듣지 않을 겁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명수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여러 선이 몸에 연결돼 있었죠. 명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형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연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명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명수야. 형, 미안해요. 내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명수는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하긴 형이 선택한 거야. 도연 씨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동생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명수야, 형 말 들어줄래? 네, 형. 말씀하세요. 형은 후회 안 해.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 봤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명수는 형의 등을 쓰다듬었죠. 도연 씨는 천장을 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명수야, 형이 하나만 물어볼게. 네, 형. 넌 행복하니? 명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 저 이제 행복해요. 빚도 없고 가족도 있고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도연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형? 형은 말이야, 행복했어. 내가 잘 사는 거 보는 게 형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었어. 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의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형, 나도 형처럼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한테 형처럼 해줄 수 있을까요?
도연 씨는 명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서 쥐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대신 다시는 누굴 속이지 마라. 떳떳하게 살아라. 그게 형한테 하는 보답이야.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약속할게요. 떳떳하게 살게요. 형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래, 고맙다. 도연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명수는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형 곁을 지켰죠.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도연 씨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명수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죠. 명수야, 형 먼저 간다. 형?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명수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괜찮아, 형은 이미 충분히 살았어. 내가 잘 살아줘. 그 말을 끝으로 도연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명수는 형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도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명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명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의 손엔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건넨 것, 낡은 봉투였어요.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형의 글씨였죠. 명수야, 형이 살아있는 한, 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형은 내가 일어서는 걸 봤어. 그걸로 충분해. 이제 내 차례야. 내 가족을 지켜라. 떳떳하게 살아라. 그게 형한테 하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한다, 동생아. 명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형이 떠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버린 형이 이제 정말 떠났어요. 하지만 명수는 알았습니다. 형이 남긴 건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형은 자신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었죠. 형 제대로 살게요. 꼭 보여드릴게요. 명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형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명수는 형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형의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화장을 했고 유골은 작은 봉안당에 모셨어요. 형이 좋아하던 조용한 곳이었죠. 명수는 매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형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딸이 결혼했다는 것, 손주가 태어났다는 것, 모두 형 덕분이라는 것. 어느 날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기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형의 이름으로 뭔가를 남겨야겠다고.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재단인지 물었습니다. 명수는 대답했어요.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재단이라고. 사기 피해자들, 재기하려는 노년층, 그런 분들을 돕고 싶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물었죠. 명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도연 장학재단이요. 그렇게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재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곳이었죠. 재단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형제간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 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노년에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명수는 직접 신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는 없어요. 언제든 괜찮아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명수는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남을 속이지 마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그게 저희 재단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명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형이 자신에게 당부했던 그 말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1년 동안 20가정을 도왔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그 20가정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재단에서 도움을 받아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조금 보태고 싶다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형의 마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한도연이 어떤 분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 형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산 사람이었어요. 자기 것은 다 내주고 남 것은 탐하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는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명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형, 보고 있어요? 형이 심은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명수는 매년 형의 제삿날이 되면 그 반지하 방을 찾아갔습니다. 새 주인이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가끔 허락을 받고 들어가곤 했죠. 주인은 흔쾌히 허락했어요. 명수는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계단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죠. 형, 나 잘 살고 있어요. 형 말대로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형 부끄럽지 않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이 남긴 마지막 편지. 1년 내내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형이 살아있는 한, 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명수는 웃었습니다. 형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있었어요. 형의 선택이, 형의 사랑이, 형의 믿음이 지금도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죠. 형, 고마워요. 형 덕분에 나 다시 살았어요.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형처럼은 못해도 형이 가르쳐준 대로 살게요. 명수는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좁고 어두운 그 방. 하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죠. 형, 거기서도 편히 쉬고 계세요. 동생은 잘 살게요. 꼭 잘 살게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단으로 가야 했어요. 오늘도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명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형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 판단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형이 가르쳐 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전해줄 것들이었죠. 형, 조금은 형처럼 살고 있죠? 명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명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형이 열어준 길을 이제 자신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도현, 그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통장 잔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차도 없었어요. 남은 건 낡은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네.
형제 때문에 인생 망쳤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도연 씨는 정말 가난했을까요? 그는 동생에게 미래를 줬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줬어요.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세상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도연 장학재단이라는 씨앗.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도연 씨가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자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부자는 통장 잔액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로 정해지죠. 도연 씨는 모든 걸 나눴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안락함을. 대신 얻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동생의 웃음이었습니다. 동생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었죠. 우리는 묻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이었어? 본인은 불행했잖아. 하지만 도연 씨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웃었어요. 후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줄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됩니다. 도연 씨는 반지하 방에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넓은 집에 살았어요. 밥상은 초라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성했죠. 그리고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동생의 마음속에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진 게 많으면 부자인가요? 아니면 나눈 게 많을 때 부자인가요? 도연 씨는 가진 걸 다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형이었습니다. 그의 반지하 방 창문을 기억하시나요? 좁고 어둡고 낮은 그 창문. 하지만 그 창문 너머로 햇살은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빛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은 반드시 스며듭니다. 도연 씨가 그랬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밝은 빛을 냈던 사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가난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가난은 나눌 마음이 없을 때라는 것을, 그리고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유함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때예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때죠. 도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살아있는 한, 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명수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 당신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도연 씨가 명수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반지하 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빛은 어김없이 찾아와요. 그 빛 속에서 도연 씨의 낡은 커피잔이 놓여 있습니다. 주인은 떠났지만 그 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그리고 사랑했다. 후회 없이 살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도연 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재단을 통해, 명수의 삶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한도연. 그는 가진 걸 다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형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해 주세요. 부자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부자야. 여러분도 이미 부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보다 더 큰 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